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약 3,4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느 판경계의 변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기억, A에서 해령과 해구 사이의 거리는 점차 좁아진다. A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A가 속한 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서비편 경계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2,700만 년 전을 보니까 A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가 점차 좁아지겠다. B 지점 아래에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있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편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서비편 경계가 있을 때 B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삼각형이 향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간 우리 B 지점에 이렇게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존형 경계죠. 다시 말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표는 석회암과 척트를 생성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우리 석회암과 척트는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죠. 표를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껍데기나 골격이 쌓여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침전되어서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화학적 퇴적암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기적 퇴적암은 가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틀렸고요. 가의 석회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표에 나와 있는 글 그대로 해석해 주셔도 우리 니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척트에서는 모두 염리가 관찰된다. 우리가 층리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퇴적암에서 이런 식으로 줄무늬 나타나면은 이것을 층리라고 했었죠. 염리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 말고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를 우리 염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과학 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간 가와 나, 척트, 퇴적암에서는 염리가 관찰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세 지역의 지층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화석을 이용하는 방법, 건층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화석을 이용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 건데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이 있는 곳은 가이다. 우리가 화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암모나이트가 위치하고 있고 이것들은 중생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삼엽충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리 세모라고 표시한 것은 고생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퇴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나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다랑 가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파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이 같은 시대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가 위에 두 개의 층이 더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쌓인 지층이 있는 곳은 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가나다 세 지역 모두 중생대 지층이 분포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고생대 삼엽충 화석만 있고 중생대로 대표되는 화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층이 역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은 고생대거나 고생대 이전이기 때문에 중생대 지층은 우리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렸고 석회암을 건층으로 사용하여 지층을 대비한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석회암층에 있는 화석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이지 건층으로 사용해서 지층을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뇌우의 발생과 소멸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 뇌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가 있습니다. 저군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두 개가 공존, 그 다음에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 이렇게 우세한 정도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나를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소멸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형성되는 구름은 대부분 층운형 구름이 아니라 저군형 구름이겠죠.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생기는 이렇게 구름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저군형, 층층이 쌓인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가에서 형성되는 구름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저군형 구름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죠. 왜냐면 하강기류가 우세한 모습을 보아하니 소멸 단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가 같은 경우는 성숙 단계, 뇌우에서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뇌우가 이제 힘을 다 쓰고 소멸을 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가가 나보다 클 것이다 라는 거. 따라서 디귿은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해역에서의 계절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평균 풍속은 3월보다 8월에 크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온의 연직 분포 나올 때 풍속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그렇죠. 혼합층의 두께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혼합층의 두께는 풍속이 클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3월과 8월을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구간까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8월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수온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혼합층의 두께가 3월에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평균 풍속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풍속은 3월보다 8월에 크지 않다라는 거. 8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수온 약층이 엄청나게 얕은 구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니은을 볼게요. 수온 약층은 봄철보다 여름철에 더 발달한다. 이것은 우리 기억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봄철보다는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봄철보다 여름철에 더 발달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10월에서 12월로 가면서 두꺼워진다. 10월과 12월 마찬가지로 일정한 깊이까지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은 10월은 25도에서 18도까지 변하고 있는데 12월 같은 경우는 19에서 20도씨로 거의 일정한 모습 보이죠? 다시 말해서 혼합층의 두께는 10월에서 12월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는 달 표면에 유리 온실을 설치하기 전과 후의 복사 평형 상태를 각각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실 효과 관련 문제인데요. 가를 보면은 100만큼 들어오고 100만큼 나갔습니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리를 세팅을 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왔는데 달에서 이렇게 복사를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방출된 에너지가 다시 튕겨서 우리 지표면으로 재흡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표면에 플러스 100이 더 들어와서 200만큼 흡수되었고 다시 200만큼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실 효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100만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200만큼 내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유리관이 달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고 달의 표면은 재흡수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단파 복사를 잘 통과시키고 장파 복사를 잘 흡수한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빈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편한데, 태양과 달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온도가 태양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람다 맥스가 태양보다 달이 더 길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짧은 쪽을 단파라고 생각하면은 긴 쪽은 장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쿨하게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달이 복사하는 그러한 에너지는 다시 흡수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 보기는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달 표면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틀린 말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나에 비해서 온도는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달 표면 온도의 일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할게요. 황사랑 미세먼지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관측 시기의 황사의 분포와 미세먼지의 분포는 관련이 있다. 황사 농도가 높은 쪽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높은 모습이 보입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황사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평상시보다 증가할 것이 아니라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황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떠다니는 먼지입니다.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싶은데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지표면에 흡수되는 그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의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면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는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먼지 덩어리가 하강 기류가 존재한다면은 지표면으로 내려올 것이고 피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주계열성인 별 A와 B 주변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 AB를 표는 별 AB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A랑 B 중에서 A의 질량이 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서 광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커지는 거 말고 작아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명은 짧아졌었죠. 이러한 느낌 가지고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수명은 A가 B보다 긴 게 아니라 짧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A가 B보다 짧다. 이것은 별의 수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면 되는데 별의 수명이 A가 B보다 짧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A가 B보다 짧다라는 거.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9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주계열성이 된 직후 50억 년 후에 중심별로부터 별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내부 구성 원소의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니까 헬륨과 수소의 구성 비율이 살짝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중심부 근처에 헬륨이 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중심부로부터 멀어져도 수소가 더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수소액 융합 반응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계열성에서는 중심부에서 4개의 H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나이가 더 먹을수록 헬륨이 차지하는 양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수소액 융합으로 인해서 수소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헬륨의 양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가가 나보다 더 나이를 먹은 주계열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50억 년 후, 그 다음에 나는 주계열성이 된 직후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틀렸죠? 중력 수축 에너지 어디서 이야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원시별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에너지고요. 주계열성에서는 수소액 융합 반응이 주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모두 별 내부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이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정력학 평형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주계열성의 특징 중 하나가 정력학 평형, 사이즈가 일정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별의 중심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이것은 저급한 보기입니다.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가에 나타나 있는 헬륨의 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 다는 우주의 3가지 기하학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는 우리 닫힌 우주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다는 평탄 우주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린 우주, 평탄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가 있는데 이 3개의 우주를 비교한 것은 우리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았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닫힌 우주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컸었죠. 그리고 이것을 공률이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음의 공률,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같은 경우는 0,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플러스 양의 공률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에서 삼각형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공률이 음수다 보니까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았고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같은 경우는 180도보다 큰 그러한 삼각형의 모습을 띄었었죠. 그 다음에 열린 우주에서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탄 우주에서는 팽창 속도가 어디에 수렴하나요? 그렇습니다. 팽창 속도가 0에 수렴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닫힌 우주에서는 다시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 우주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시 위로 가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 가는 지금 닫힌 우주이고요. 우리가 구형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180도보다 큰 모습 여러분들 직관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 영원히 팽창한다. 열린 우주 말 그대로 오픈입니다. 영원히 팽창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은 다시 말해서 평탄 우주는 다와 같은 공률을 가지게 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암흑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또 한번 이렇게 10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